현지를 갔다 오게 하는데 갔다 온 다음에도 황희가 역시 이 부분은 민폐가 너무 크기 때문에 후퇴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종의 생각은 달랐다. 최윤덕에게 파저강 유역의 여진족을 토벌하도록 했다. 세종 15년에 만주의 야인 이만주가 자주 쳐들어와서 세종이 이를 격퇴해야 되겠다 싶어서 여기에 대해 이제 총사령관을 임명합니다. 그래서 최윤덕은 평양도 절제사로서 상군 도통사를 맡아가지고 15,000명의 병사를 이끌고 국경을 넘어서 만주 야인을 정벌하러 갑니다. 그러나 정벌을 위해 출정한 평안도 절제사 최윤덕이 토벌대 규모에 대한 의견을 올렸다. 압록강 이북 곳곳에 흩어져 있는 여진족을 일거에 토벌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군사가 만여 명은 있어야 가할 것이온데 지금 3,000명으로 정하였다는 말을 듣고 신은 심히 염려되옵니다. 내 마음으로 적다고 생각하였더니 지금 올린 이 글을 보니 과연 그러하다. 파저강 유역에는 수많은 여진족 마을이 있었다. 만약 조선군이 토벌에 나서면 이들이 서로 연락을 취하여 함께 대항할 것이므로 최소한 만여 명의 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최윤덕의 주장이었다. 이에 세종은 최윤덕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후 5,000명을 더 증강하여 15,000의 조선 토벌군이 드디어 압록강을 건넜다. 세종 15년의 일이었다. 朝鲜方面为此呢做了很多准备，从4月份开始，他们就开始搜集信息，情报，另外一个呢勘察地形，不断派人过江来搜集这些情况，根据收集到情报呢，不断的调整这个动员的这个部队的人数，从最初的3000，到1万，最后呢确定到15000人，那么分3类，三路呢。过江采取军事行动。朝鲜方面进攻的军事目标呢，有几个，因为它分3路行动的嘛。一路呢就是直扑这个李满驻的这个寨子，一路呢是这个奔这个乌拉山城，也是这个女真的一个很重要的一个据点。 조선군은 여러 경로를 통해 파저강 유역을 공격했다. 조선군의 주요 공격 목표 중에 하나였던 올라산성은 지금의 오녀산성, 바로 고구려의 옛 도읍지였다. 세종은 직접 작전을 지시했다. 토벌 계획이 누설되지 않도록 백성의 왕래를 막게 했으며 부교를 이용해서 강을 건너고 적진을 잘 살핀 다음 결행하도록 했다. 또한 행군 시에는 군사훈련을 하지 말도록 지시했다. 치밀한 작전이었다. 작전은 전광석화처럼 진행되었다. 세종 15년 4월 10일부터 19일까지 단 열흘간의 작전이었다. 이 공격으로 조선군은 파저강 유역의 여진족을 완전히 진압했다. 그런데 이 파저강 토벌에는 또 하나의 걸림돌이 있었다. 압록강 이북은 명나라의 세력관, 명황제의 허락이 필요했다. 이에 세종은 여진족들의 약탈 행위를 명나라에 알리고 허락을 기다렸다. 약 4개월 후 명황제는 세종의 토벌 계획을 지지한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세종이 알아서 여진족을 칠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세종은 왜 이렇게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또 명의 허락을 얻어가면서 토벌을 감행했을까?
두만강을 건너서라든가, 특히 지금도 보면 두만강 건너편은 굉장히 한편으로 평지가 많거든요. 기름진데가 많고, 특히 이제 또 파저강 그 일대 같은 경우도 조금만 넘어가면 상당히 기름진데가 많았기 때문에 약초라든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월경을 해가지고 강을 건너서, 그에 대해서 이제 함경도 쪽에서 계속 자꾸 약탈될 우려가 있다는 부분을 보고를 한 걸 봤을 때 그 지역에 대한 그런 말하자면 좋은 땅에 대한 확보, 그리고 어떤 안정된 농사의 그런 여지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동기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성공적인 파저강 토벌로 안정을 얻은 다음 세종은 함경도 등 북방 지역을 본격적으로 경영하기 시작했다. 농사뿐만 아니라 국방과 행정체제까지 구축하게 된다. 일단 세종은 그 지역을 정말 가장 살기 좋은 땅으로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그 지역에서 새로 개발된 예컨대 해시계라든가 또는 이제 이 농사시설 같은 그런 신기술 농법이라든가 또 의학기술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거기 파견합니다. 일정한 수가 되면 거기다가 이제 이 의사를 또 파견해서 치료하게 하고 수령도 2명을 파견하죠, 한 지역에다가. 이후 세종은 압록강과 두만강 지역에 4군 육진을 설치, 이 지역을 우리 영토로 완전히 편입시킨다. 철저한 준비와 작전으로 결행한 파저강 토벌. 그것은 안정된 경작지 확보를 위한 세종의 결단에서 비롯되었고 마침내 우리 영토를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농업 생산력 향상을 통해서 국부를 창출하려 했던 세종. 이러한 그의 노력은 조금씩 결실을 맺게 됩니다. 실록에 보면 세종 20년 이후에는 백성들이 굶주렸다는 기록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은 과제가 있었습니다. 높아진 생산성의 혜택이 백성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는데요. 그 핵심에는 바로 세금 제도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산성이 높아져도 조세 제도가 합리적이지 못하면 백성들의 삶은 여전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에 세종은 세제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선진화된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 행정력을 통해서 합리적인 과세와 징수를 하겠다는 것이 세종의 의도였습니다. 백성들의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아니 오히려 백성들의 적극적인 지지에 의한 세제 개편을 추구했는데요. 세종은 이를 위해서 무려 17년에 이르는 의사결정 과정을 거칩니다. 세종 25년, 어전에서는 경론이 벌어졌다. 새로운 조세 제도를 둘러싼 논쟁이었다. 신에게 말하는 자는 모두 공법이 불편하다고 하옵니다. 신과 말하는 자는 모두 공법이 편하다고 하옵니다. 두 사람의 의견이 이렇게 다르니 나 역시 결단할 것을 알지 못하겠다. 공법의 조세를 감액하고 다시 수년간 시험을 하는 것이 옳을 듯하옵니다. 다시